네, 안녕하세요. SAP 석세스 팩터스에서 HR 밸류 어드바이저를 하고 있는 송일석입니다. 최근 AI와 더불어서 HR 영역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키워드를 꼽자면 아마 스킬이 아닐까 싶습니다. 워낙에 기술 혁신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스킬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기존의 스킬들은 빠르게 진보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비즈니스 실행에 필요한 스킬들을 얼마나 빠르고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핵심 요인으로 부각이 되고 있죠. 이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이 필요한 스킬들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습과 교육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부각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교육과 육성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트렌드의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소위 직원들의 어떤 자기 주도적 학습, 셀프 디렉티드 러닝의 중요성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한국과 일본에서 두 분의 박사님을 모시고 이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러한 트렌드를 조직에 안착시킬 수 있을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두 분은 학문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에서 인재들의 육성을 책임지고 계신 두 분입니다. 먼저 일본 히타치 그룹의 인재 개발원인 히타치 아카데미의 시니어 오피서이신 토리 카츠요시 박사님 모셨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 그룹 인재 개발원의 리더십 혁신센터 책임 매니저이신 김희봉 박사님 또 함께 모셨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예. 먼저 간단하게 인사 말씀과 더불어서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리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はい、皆さんこんにちは。日立アカデミーの鳥居です。私はですね、日立の中央研究所で約20年間半導体の研究開発とエレクトロニクス関係のマネジメントに携わった後、イギリスに駐在して5年間ですね、日立ヨーロッパの CTO として多くの社会イノベーションプロジェクトに携わりました。日本に戻った後、日立のコーポレートベンチャーキャピタルの設立を行いました。2020年から日立アカデミーで主にイノベーション関係とテクノロジー関係の人材育成を担当しています。本日は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예,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자동차 그룹 인재개발원에 있는 김희봉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있는 곳에서 리더십과 HRD 쪽의 연구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 개발 강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낯설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과거에 어떤 초등학생들 학습지 선전 이런 데서도 사실은 자기주도적 학습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명확한 이 자기주도적 학습에 대한 어떤 정의라던가 이게 지금 왜 중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직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기주도적 학습이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지금 왜 이렇게 중요하게 언급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토리 박사님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はい、皆さんご承知の通りで、今やですねビジネスの環境はダイナミックにかつ、連続的に変わっていますし、テクノロジーは急速に進歩しています。このような環境の中で、人材採用だったり人材育成というのも従来のジョブタイトルや教育履歴のバックグラウンドで決めるところから、スキルベーストに変化しようとしています。同じジョブタイトル、同じ職種でもですね必要とされるスキルはどんどん変化しています。2015年からの6年間で一つのジョブタイトルに必要とされるスキルが約 25% 変化したと言われていますが、今後2030年までに 65% が変化すると言われています。このような急速な変化についていくためにはですね、新しいスキルを学び続けること、そしてフレキシブルであることが重要になります。ピーター・ドラッカー博士が言っているように21世紀で最も重要なスキルは新しいスキルを学び続けるスキルであるということです。そういった背景からですねこのような、予測不可能な変化の激しい世界を生き残っていくためにはセルフディレクテッドラーニング、自律的学びが必要不可欠となります。
피터 드러커 말씀이 참 인상 깊네요. 가장 중요한 스킬이 계속적으로 배우는 스킬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참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예, 김 박사님 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토리 박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학문적으로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도 굉장히 많이 있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이 자기주도 학습의 정의는요. 일단 본인이 기대하는 모습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의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여러 가지 자극을 내가 좀 받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극을 좀 연결시켜가는 과정을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자기주도 학습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공식적인 교육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건 이제 방금 토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거의 일맥상통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개인별로 학습 스타일이라든지 본인 학습 유형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수동적으로 학습하는 거를 더 선호하고 그 효과가 있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반대로 내가 뭔가 좀 참여를 하고 내가 뭔가를 좀 결과물을 내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학습이 더 효과적인 분들도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개개인별로 다 차이가 있는데 이거를 천편일률적으로 맞출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개인의 어떤 그 자기도 학습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학습에 대한 효과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느냐 이것도 역시 외부에서 그 강요된 학습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스스로 하는 학습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개인별로 어떤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기에게 맞춰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떤 자기주도적 학습의 어떤 방식과 관련한 부분 또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두 분 박사님한테 이제 정의와 관련한 얘기를 듣긴 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좀 개념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실제로 자기주도적 학습이 운영이 되는 것인지 그 모습이 약간은 좀 아직은 머릿속에 잘 안 그려지거든요. 실제로 자기주도적 학습이 조직 내에서 어떻게 좀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운영 방안 같은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 박사님 설명을 좀. 예.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이제 공식적인 스타일이 하나 있고, 하나 이제 비공식적인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공식적인 건 이제 조직에서 이런 자기주도 학습의 어떤 시스템, 제도를 좀 마련해 놓고 이제 구성원들에게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각 직무별로 필요한 역량들이 있으면 그 역량들을 쭉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컨텐츠들, 관련된 컨텐츠 풀을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콘텐츠 풀 중에서 일부는 그 어떤 개인들한테 그 추천이 되기도 하고, 일부는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직에서 추천된 콘텐츠나 아니면 본인이 선택한 콘텐츠를 선택을 해서 자기주도 학습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 개별 학습으로 가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비형식적인 스타일인데 이거는 개인이 내가 이런 측면에서의 역량을 개발하고 싶다. 내가 이런 콘텐츠를 좀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 그 유사한 개인들이 다 모여서 일종의 학습 공동체, 보통 COP라고 하죠. 이 학습 공동체를 구성을 합니다. 이렇게 구성된 공동체가 있으면 조직에서는 이 공동체의 학습을 지원하고 그리고 이 COP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이제 해당되는 주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학습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결과물을 같이 공유하는 일종의 동료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조직에서 자기주도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은 크게 이제 조직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개인 차원에서 같은 관심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학습하는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공식적인 부분이 있고 이제 비공식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조화를 이루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토리 박사님도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はい、公式な学びについてはですね、従来から提供している形で、新しく入った人、新しい職務に就いた人、こういう年代の人というものを、に必要なスキルとかを定義して、それについての研修を提供しています。で、我々にとって新しいのは自律的学び、インフォーマルな学びの方です。で、特にリスキリング、アップスキリングと言われるものに対してどうやって自律的学びをしてもらうかということで、考えた時に4つの施策が必要だと考えました。一つはまず最初にですね、みんなが勉強する気になってもらわないといけないので、人の背中を押す、動機づけをするということです。で、2つ目はやる気になった従業員をサポートできる、上長を育成するマネージャーのトレーニングです。で、3つ目は、
そのやる気になった人たちが学ぶためのコンテンツのセット、リスキリングとかアップスキリングができるような研修体系の提供です。で4つ目は、これが特に自律学習に関係するんですけれども、コンシェルジュサービスで、何を学んだらいいのかということを、AI とかを使って推奨したり、あるいは、それぞれが学んだことをコミュニティの中でシェアしていく、そういうことができる、コンシェルジュのサービスという4つの施策を行っています。상당히 체계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말씀하신 걸 언뜻 듣다 보니까 자, 일본어는 잘 모르지만은 뭐 리스킬링, 업스킬링 뭐 이런 말씀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좀 연결을 하자면 사실은 앞부분에서 제가 뭐 교육과 관련한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최근에 또 교육과 관련해서 많이 언급되는 것이 뭐 리스킬링, 업스킬링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뭐 LXP라고 해서 뭐 러닝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뭐 마이크로 러닝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이제 새로운 키워드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트렌드들하고 이 자기주도적 학습이라고 하는 것과는 어떻게 좀 연계가 될 수가 있을까요? 토리 박사님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はい、まず LXP、ラーニングエクスペリエンスプラットフォームについてお話ししたいと思います。インフォーマルな学習ではですね、それぞれの人の学習体験が向上しないと学習が続きませんから、そのためのプラットフォームとしてラーニングエクスペリエンスプラットフォームを従来の LMS に加えて提供するのがトレンドになっています。LXP ではまずユーザーが自分の目指すジョブや自分が興味のあるスキルを登録します。それに基づいて AI エンジンがおすすめのコンテンツを学習者に紹介します。学習者の学習の履歴とか、あるいはいいねをしたような記録を AI エンジンが分析して、さらに良いリコメンテーションが出されるようになります。その他にですね、上司がおすすめのコンテンツを紹介したり、スキルを評価したりする、あるいは学習コミュニティでお互いに学んだことをシェアする、さらには社内の専門家が専門知識を学ぶのにはこういうものを見ればいいよというおすすめをするといった機能もあります。ただ LXP はただのプラットフォームで中身のコンテンツはありませんので、我々の会社の場合には e ラーニングコンテンツのライブラリーとしてリンクトインラーニング、それから語学学習用のコンテンツライブラリーとして GoFluent を合わせて提供しています。スキルの関係で言いますと LXP にはスキルを評価するという機能があって、このスライドは、プロジェクトマネージャーの例を示していますが、マストハブのスキルと、あった方がいいスキルがリストアップされています。各人は、自分のスキルがどのレベルかを自己評価できますし、同僚に評価をお願いしたり、上長が評価したりすることができます。これに基づいて個人は、自分と目指すスキルの間のスキルギャップを把握することができますし、マネージャーの方は組織として見たときにどこのスキルを持っている人が足りないのか、何を、人材育成していけばいいのかというのが分かるような仕組みになっています。マイクロラーニングの関係で言いますと、自己学習は忙しい、ただでさえ忙しい、仕事をしている方の学習ですので、バイトサイズ、パッと見られるような学習コンテンツを提供しないとなかなか続きません。そういう意味で、先ほどの、コンテンツライブラリーの中から5分程度で見られるようなコンテンツを集めて提供すると自己学習がより活性化すると考えています。앞서 여러 가지 트렌드들이 다 개별적인 것이 아니고 제가 듣기에는 이것이 자기주도적 학습과 면밀하게 연계가 되어서 뭐 마치 하나의 개체처럼 좀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김 박사님. 저는 이제 자기주도 학습과 관련된 이 마이크로 러닝이라든지 뭐 컨텐츠, 그리고 이제 뭐 스킬, 그리고 이제 학습 경험들이 학습 효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하나 그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이 학습자들이 듣는 경우, 보는 경우, 이 정도는 학습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되게 수동적인 학습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한 10개가 제공되면 그 중에 한 2-3개 정도 얻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획기적으로 우리가 조금 효과를 얻으려면 학습자들이 자기의 컨텐츠를 직접 말을 해보거나 아니면 뭔가 액션을 좀 해보거나 이런 것들이 훨씬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본인이 선택하지 않으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주도 학습은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직접 행동으로 해보고 말하고 이래야만 이제 효과가 있는 건데, 아주 그냥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이면 우리가 수영을 한다라고 하면, 수영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책을 100권 읽어서는 수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수영장에 가서 뭐 팔도 휘저어보고 물도 좀 먹어보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일종의 학습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에서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뭐 VR 같은 어떤 그런 기술을 통해서 해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학습 경험들이 결국은 자기도 학습을 통해서 학습 효과에 오히려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제로 학습하는 방식 자체가 그 효과성과 상당히 큰 연관이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인포멀 트레이닝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것과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앞서서 이제 토리 박사님이 이제 LXP 뭐 이런 거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마이크로러닝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셔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IT 시스템을 떼놓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까 뭐 자기주도적 학습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이 IT 시스템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실제로 IT 시스템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교육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좀 스탠드얼론 시스템으로 많이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 이 교육이 일반적인 HR하고 또 떨어져서 생각하기 좀 어렵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 교육과 어떤 다른 자반 HR 영역과는 또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좀 연계가 가는 부분이 좀 필요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 박사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예. 그 지금 말씀하신 LMS나 그 LXP는 이제 일종의 시스템이고, 이제 학습 그를 도와주는 하나 여러 가지 이제 그 장치들인데요. 일단 이 IT 솔루션은 일단은 학습 데이터 센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의 학습 데이터 센터일 수도 있고 조직의 학습 데이터 센터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단 어떤 도움을 주냐면 개인별 그 최적화된 일종의 커스터마이징된 컨텐츠를 좀 제공해 줄 수 있고 또 직무에 맞는 어떤 컨텐츠를 추천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하고 있는 일과 관련돼서 향후 경력 연계를 어떻게 시킬 건지 이런 거에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로드맵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HR 모듈과의 통합을 하게 되면 어떤 개인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효과적인 경력 관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에서 가라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기대하는 모습이 이런 쪽이고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그동안에 내가 학습했던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가려면은 어떤 쪽을 더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걸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퍼슨자 피트라고 하죠. 이제 개인 직무 적합성인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증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개인이 뭐 조직에서의 객관적인 경력 성공도 가능하겠지만 주관적인 경력 성공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의 의미를 찾고 여기서 보람을 느끼고 이런 거에서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결국에는 이 IT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어떤 학습에 대한 어떤 데이터 센터 역할을 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고 또 이게 단순히 교육의 차원이 아니라 직원의 어떤 경력 개발 차원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제반 HR 시스템과 연계가 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토리 박사님. 예. はい、ですね、ラーニングプラットフォームとしての IT システムというのはまず第一にですね、データドリブンで施策を決められるというのが、メリットだと思っています。はい、キム博士もおっしゃられたように、学習の状況、個人だったり組織であったりの学習の状況を、定量的に把握できるというのがメリットです。この IT システムは、人材育成、人材採用、人材サイクルの中の PDCA サイクルで考えると下に書いてある、従業員と接するところに存在しています。でそれぞれの個人が自身の、成長プランを立てて目標を設定して、それを、OJT だったり OFJT だったり資格を取得したりあるいは今日話題になっている自立学習で学んでいくでそれをもう一度チェックするというところに、深くかかっています。で IT プラットフォームが、そこで集めたデータを、使うことでマネージメント層エグゼクティブ層は組織全体として見たときに、ヒューマンリソースがどうなっているかとか、どんなトレーニングをしなきゃいけないか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す。でこれはビジネス戦略を受けた人材のポートフォリオにつながっていて、人材の状況あるいはギャップを把握することで、中長期に、どんな人材育成プランをしていけばいいかということがあってこれがまた、LMS、LXP に反映されていくというループになっていると理解しています。
もう一つはですね、社内の人材流動性を高めるという効果もあると思っていて、これは私の、ラーニングプラットフォームの画面の例なんですけれども、下に私が登録しているスキルのリストがあります。でそれに基づいて、社内の人材オープンポストで関係ありそうなものが、上に表示されています。でこれを見てですね、従業員は自分のスキルに関係ありそうなオープンポジションがここにあるのか、じゃあ次はこれを勉強しようといったことができます。でこれがですね、社内の人材流動性を高めていって結果的に会社の成長につながっていくと考えています。네, IT 시스템을 통해서 결국엔 교육과 관련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있게 되고 이것들을 이제 여러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약간 김 박사님하고도 조금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직원의 경력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적임자를 찾는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시스템적인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예, 다음 질문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모두에 이제 말씀드렸을 때 최근에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아무래도 AI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얼핏 중간에 설명하실 때 뭐 AI와 관련한 말씀도 또 해주셨기도 했죠. 실제 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AI가 실제 어떻게 좀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 사례를 조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김 박사님? 지금 이 AI가 굉장히 저변화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콘텐츠 측면이랑 학습 방법 측면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AI를 먼저 콘텐츠 측면에서는요, 내가 개인이 기대하는 모습과 연계된 콘텐츠를 굉장히 잘 추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직접 실험을 해보고 테스트해 보니까 생각 이상으로, 기대 이상으로 많이 이제 좋은 콘텐츠들을 추천해 주고 있고, 또 하나는 동일한 내용인데 다른 형태의 콘텐츠로 접근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그 문서식의 그 형태로 콘텐츠가 제공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영상으로 콘텐츠가 제공되는 경우도 있어요. 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학습자가 원하는 스타일에 조금 더 친근한 스타일의 이제 콘텐츠를 좀 얻을 수가 있고, 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알고리즘의 영향으로 인해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결학습으로 이제 확장될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커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의 어떤 학습 방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요, 일종의 개인 교사가 한 명씩 다 이제 붙어 있는 거랑 다름이 없죠.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물어봤을 때 그 어떤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요. 또 내 맞춤형 어떤 학습 스케줄을 내가 설정해서 내가 정말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형태의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다. AI가 아마 점점 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상황은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사실은 AI 관련해서 조금 적용되는 사례라고 하면은 사실 뭐 컨텐츠 추천 뭐 이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학습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AI가 상당히 좀 많은 선택의 폭을 제공해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토리 박사님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はい、我々が採用しているLXP とラーニングコンテンツライブラリーですでに実装されている AI のテクノロジーについてご紹介したいと思います。まだベータ版だったりするものもありますが、個人に合わせた、コンテンツの推奨、これはすでにお話ししたものです。それから、コンテンツカタログの中からテーマに合ったコンテンツをキュレーションしてくる、さらにはですね、そのキュレーションしたコンテンツの理解度のテストを自動で生成するといった機能がすでに実装されています。これは、プラットフォームに限らないんですけれども AI の活用として、キム博士もおっしゃってましたけれども、英会話の、練習相手だったりセールストークの練習相手だったりという使い方も、推奨しています。最後にですね、コーチング、自律学習で一人で学び続けるとはなかなか難しくてコーチが必要なんですけれども、この役割を AI が果たしてくれる機能もすでに実装され始めています。で一つは、何を学んだらいいかとか、よくできましたねって AI が褒めてくれるみたいなラーニングコーチで、もう一つは、次私はどんなキャリアを目指したらいいんでしょうというようなキャリアコーチングの機能がすでに実装されています。 AI가 이제 코치의 역할까지 이제 하게 되는군요. 진짜 AI의 이 적용성은 참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IT 시스템도 얘기를 했고 AI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이 자기주도적 학습이 됐던 이 IT 시스템과 AI를 이제 도입을 하려면
사실은 좀 이게 많은 돈이 투자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투자에 대한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투자하는 만큼의 어떤 리턴을 얻을 수 있는지 그 결과에 대한 어떤 보장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 자기주도적 학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적용했을 때 우리가 어떤 수준의 리턴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그 어떤 결과에 대한 어떤 성공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어떤 메저먼트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에 접근을 할 수가 있을까요? 토리 박사님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これまでですねそのラーニングプラットフォームとしての IT システムを議論してきましたけれども、プラットフォームなんでまずはそのプラットフォームで活動している人がどれくらいいるかというのが大事な指標になります。日立製作所の場合は2022年の10月から約3万人の全従業員に LXP と e ラーニングコンテンツの提供を始めました。こちらのグラフに示すように最初の6ヶ月間で約 87% の従業員がシステムにログインして自分のアカウントをアクティベーションしてシステムを使い始めています。で、次の指標はですね、じゃあそのプラットフォームの上でどれくらい学習した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こちらのスライドはですね、6ヶ月ごとに累積学習時間がどう変化したかというのを示しています。最初の半年、次の半年で直近の半年の3つの線がありますけれども、最初の半年と次の半年を比べると約2倍に、で次の半年と直近の半年では約4倍の学習時間がされていますので、従来のトレーニングと比べてこれだけの学習をするとこれくらいのコストがセーブできてこんなに、リターンオンインベストメントとしての指標になりますよねっていうことを、言えると思います。最後にですね、じゃあスキルがその結果どれくらいアクワイアされたのというのがありますが、これは我々はですね、オープンバッジという仕掛けを使ってある程度スキルがサーティファイドされた人にオープンバッジを発行することでそれを見える化するという仕組みを構築しています。最後にですね、こちらのデータは最初の6ヶ月間で最もポピュラーだったのが英語の学習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Goフルエント上でですねどれくらいの学習がされたかというのを示したグラフです。 예, 결국에 이제 시스템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결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어떤 성과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저 사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사용 그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저 좋은 시스템에 좋은 컨텐츠를 잘 운영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예, 김 박사님 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학습에 대한 평가를 이제 크게 개인이 평가하는 방법이 있고 자기 스스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조직, 그러니까 특히 이제 HRD 조직에서 이제 HRD 측면에서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결과를 가지고 자기도 학습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느냐, 아니면 뭐 비효과적이었느냐, 어떤 부분 보완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이제 자기 스스로 평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우리가 AAR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After Action Review라고 해서 본인이 학습한 거에 대해서 뭐 어떤 뭐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뭐 소감을 남길 수도 있고요. 그 뭐 본인 SNS 계정도 괜찮고 아니면 어떤 플랫폼에 남길 수도 있죠. 또 하나는 우리가 DIY라고 하죠. 이제 Do It Yourself인데 내가 직접 학습한 내용을 한번 뭔가를 내가 시도를 한번 해보고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한번 검증을 받아보고 이런 것들도 하나의 학습 효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토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습 시간이 얼마나 양적으로 바뀌고 있느냐, 양적으로 늘어나고 있느냐, 이런 빈도의 변화들도 이제 개인이 좀 측정해 볼 수 있는 평가입니다. 근데 이거는 전적으로 이제 본인이 느끼는 거고, 실제 조직에서 이 자기주도 학습을 평가한다고 하면 크게는 이제 T-테스트라든지 아노바 같은 방법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T-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주도 학습을 하기 전과 자기주도 학습이 들어간 이후에 어떤 차이가 있었느냐, 개인에 있어서 이런 지표는 바로 이제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고요. 조금 전에 아마 그 토리 박사님께서 보여주신 데이터들이 아마 일종의 그런 사전 사후 그 검증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을 구분해서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 있는 집단과 하고 있지 않은 집단 사이에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그래서 만약에 자기주도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집단의 어떤 효과성이 더 높다, 만족도가 더 높다라고 하면 자기주도 학습의 효과성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아노바는 이제 그 어떤 집단 간 비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집단,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 있지 않은 집단, 그리고 그냥 일반 학습을 하고 있는 집단. 예를 들면 이 정도 세 개의 집단을 비교해서 어떤 집단이 훨씬 더 구성원들이 어떤 성장했느냐, 역량 개발이 됐느냐, 만족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정량적인 수치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HRD에서 볼 수 있는 평가는 학습자들이 학습한 결과물, 본인들이 참여했던 것들에 대해서
동료들이 얼마나 많이 추천을 해주고 있느냐. 아까 이제 그 뭐 하트가 됐던 뭐 이런 좋아요 표시가 됐던 이런 것들 일종의 이게 추천 지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실제로 자기주도 학습의 어떤 효과성을 우리가 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주로 이제 뭐 통계적인 기법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실제 자기주도적 학습의 어떤 효과성을 입증을 하는 뭐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조금 들어봤었던 뭐 컥 패트릭 약간 뭐 그런 모형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는 것 같네요.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뭐 시스템에 대한 얘기도 나눴고 이제 이런 뭐 효과성에 대한 얘기도 나눴고 약간은 좀 근본적인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두 분은 어떻게 보면 진짜 엄청나게 큰 굴제 글로벌 기업에서 오셨잖아요. 히타치와 현대차 그룹에서. 이런 자기주도적 학습이 두 분이 계신 그렇게 큰 기업이니까 이게 가능한 것이 아니었나. 약간 그런 의문도 들거든요. 사실 오늘 웨비나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는 물론 큰 기업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뭐 그렇지 않은 자그마한 중소기업에서 오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과연 그렇게 좀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자기주도적 학습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김 박사님. 예. 당연히 가능하죠. 당연히 가능하고 지금 제가 그래프를 하나 준비했는데 이거는 이제 오래전에 나와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번역서로는요, 개혁의 확산이라는 그 책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어떤 변화가 이루어질 때 그 변화에 대해서 수용하는 사람들이 조직 내에 대략 몇 % 정도씩 있느냐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노베이터, 그러니까 혁신가라고 하죠. 이게 조직에 많으면 좋겠지만 보통은 한 5에서 10% 정도의 비율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뒤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얼리 어댑터라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리 어댑터들은 이노베이터 정도 막 이렇게 혁신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새로운 게 있으면 좀 따라가 보려고 하는 먼저 좀 선제적으로 움직여 보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한 25% 됩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중간에 한 50%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제 얼리 메이저리티라고 해서 그냥 일종의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거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한 번에 이제 옮겨지는 거죠. 그 뒤에도 뭐 후속적으로 옮겨지고 또 하나는 맨 끝단에 있는, 그러니까 나는 뭘 해도 뭐 반응이 없는 사람들도 조직에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규모가 작은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자기주도 학습이 잘 이루어지려면 제일 중요한 건 얼리 어댑터들 같아요. 얼리 어댑터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얼리 어댑터들이 하고 있는 활동, 결과물, 그 주변에서 보는 시선, 시각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뒤에 있는 그 얼리 메이저리티들이 한 번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제품이랑도 비슷합니다. 어떤 제품을 샀는데 살까 말까 망설이는데 먼저 사서 쓰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얼리 어댑터들이란 말이죠. 보고 나서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 한 번에 옮겨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규모가 작더라도 거기서 소그룹 단위로 좀 운영을 해보고 그 운영되는 거를 조직 차원에서 뭔가 보상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지원을 해준다든지 격려를 해준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면 일종의 쇼잉업을 좀 해야 되죠. 예, 그러면 나머지 구성원들도 그렇게 얼리 어댑터들이 갔던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일종의 자기주도 학습이 확산되는 모양새가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기업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 작은 기업이라도 얼리 어댑터 중심으로 작게 시작해서 이제 전파되는 이런 형태로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토리 박사님, 예, 의견 부탁드립니다. はい、もちろん小さな企業でも可能だと考えます。で我々もそうなんですけれども、SAP さんのようなプラットフォームベンダーの方々だったり GoFluent さんのようなコンテンツのプロバイダーの方々っていうのはいろんな企業の方と仕事をされていて、いろんな経験を持っていたりベストプラクティスを知っていたりします。でカスタマーサクセスの方々がですね、いろんな、そういう成功例を教えてくれたりテンプレートを提供したりしてくれるんで、こういうものをうまく使うとですね、小さな企業でももちろん自律学習はでき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それからもう一つはですね、先ほどからその自律学習の場合には個人にカスタマイズした、行動介入とか推奨が必要だというお話をしてるんですけども、小さな組織であればお互いに顔が見えているんで実は大きな組織よりも、もっとエフェクティブにそういうことができるんじゃないかと考えます。 오히려 작은 회사가 자기주도적 학습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 앞서서 이제 토리 박사님 말씀하실 때도 이제 동기부여의 중요성을 상당히 많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김 박사님 말씀하실 때도 이제 얼리 어댑터 위주로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조직 내에서 그런 어떤 학습을 장려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는 부분, 어떤 관련한 어떤 조직의 문화를 조성하는 이런 부분과 상당히 큰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은 잘 조성되지 않으면은 자기주도적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자기주도적 학습을 조금 번성시키기 위한 조직 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장려할 수 있을지 그런 방안이 있다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박사님. 네. 이 조직에서 이제 자기주도 학습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좀 접근해 봐야 되는 생각은요. 일단 개인이 일단 자극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근데 개인이 자극을 받는데 자극의 원천이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컨텐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한테 주어진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극을 일단 받은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내가 뭔가 학습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 생각이 들고 나면 그 다음에 해봐야 되는 건 이제 자기 진단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특정 역량 혹은 특정 컨텐츠와 관련해서 내 현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현상 파악을 좀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확인해봐야 되는 거는요. 나한테 맞는 학습 유형이 어떤 건지도 확인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통해서 나는 현재 수준이 이렇구나. 그리고 나는 이런 식의 학습 스타일, 이런 유형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 컨텐츠라든지 학습 방법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 요 상태가 되고 나면 조직에서 이제 이렇게 선택된 개인을 뭐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인이 자극을 받고 진단을 하고 그래서 개인이 선택한 거에 대해서 조직은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프로세스가 계속 이제 선순환되는 과정을 하나를 만들면 그게 일종의 조직 차원의 학습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我々の場合はですね、行動心理学と行動デザインの手法を使って、自律学習がどんなふうに進んでいくかということを最初に考えました。このスライドは行動心理学で使われる、行動遷移モデルというやつを自律学習に当てはめた例です。ステージはですね、無関心期、関心期、準備期、実行期、維持期と5段階になっています。このステージを移っていく上で、それぞれ阻害要因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それに対して適切な行動介入を行うことで、それぞれの人が次の行動ステージへ移っていくようにサポートしていくというのが我々のアプローチです。具体的にはですね、まず無関心な人には映画の予告編のようなティザームービー、ティザービデオを作って、宣伝をしました。関心を持ち始めた人にはどうやったら使えるのかという、使い方を教えるスタートアップの e ラーニングを提供し、あるいはポータルサイトを作っていろんな情報を提供します。実際に学習を始めた人にはそれぞれの関心のあるスキルに基づいてメールマガジンを送ったり、学習イベントをやったり、ウェブネアを開催したりということでステージを登っていくように刺激しました。こちらのスライドはですね、各ステージの人の割合がどんなふうに変化していったかという掲示変化を示したものですけれども、無関心期、関心期が減って、準備期以上の人が増えていっています。右側の図はですね、現時点での各ステージの人口分布を表していますが、正規分布に近い形になっていて、先ほどキム先生が示されたようなものと同じような分布になっていると思います。イノベーターとかアーリーアダプターの人たちになります。 네, 뭐 여러 가지 개입 방안들을 이제 적용하는 부분들은 예상을 했었는데 저렇게 단계별로 최적의 방안들을 골라가지고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조직 문화 얘기도 해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직이든 직원이든 여러 가지 좀 어려움, 장애 이런 것들도 맞닥뜨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장애 같은 것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극복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리 박사님 먼저 부탁드릴게요. 一番大きな課題はビジネスパーソンは皆さん忙しいので、忙しい時間の中で勉強する気になってもらう、ということです。で、あとはもう一つは大きな組織だと特にカスタマイズが難しい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で、人事とか研修を提供する側が全ての人に適したものを提供するということは難しいということです。で、これを乗り越える方法としてはですね、ラーニングコミュニティを作ってそこでですね、コミュニティの活性化をしてくれるアンバサダーとかインフルエンサーと言われる人を増やしていく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こちらのスライドはですね、そのような取り組みの一つの例をこれから紹介したい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一番人気のあった英語学習について、インフルエンサーを
作っていこうという取り組みです。最初にGo Fluentさんと一緒にトップランナーチャレンジというイベントをやりました。参加者はですね、学習時間と、完了したコンテンツの数の掛け算で出されるスコアを競います。Go Fluentさんのご協力でですね、101の英語レッスンとか、ライティングの添削といった豪華商品をトップ100名の方に差し上げました。このトップ100に入った方々にですね、他の方の学習をサポートしたりコミュニティを活性化するインフルエンサーとして活動していただけませんかというお願いをしたところ、23人の方がイエスと答えてくれました。この方々をですね、3つのグループに分けてラーニングパスと言われるものを作ってもらいました。テーマは3つで、4スキルズ、スピーキング、リスニング、ライティング、リーディングと、ビジネススキル、これはミーティングとかファシリテーションとかプレゼンテーション、ネゴシエーション等です。それから3つ目が TOEIC の、点数アップです。Go Fluentさんがですね、 NHK のビジネス英語の講師である柴田先生をインバイトしてくださいまして、このインフルエンサー候補の人たちにアドバイスをしてくれました。これと並行して我々がインフルエンサーに必要なスキルとしてコミュニティのマネージメントとかデジタルマーケティングとかファシリテーション、それからストーリーテリングといったスキルのパスウェイを作ってインフルエンサーとして必要なスキルを学んでいただきました。こうして作ったですね3つのパスウェイを LXP の参加者に公開して、3ヶ月間でどのコンテンツが一番バズるか、一番学習されたかということを競ってもらいました。インフルエンサーの方々はですね、学習コミュニティの Teams にですね、毎日記事を投稿したりとか、あるいは各種イベントを企画して自分たちの作ったパスウェイが一番学習されるようにっていう活動を3ヶ月間やってくれました。イベントとしては例えばですね、お昼休みに興味のある人同士でチャットをする 3day チャットとか、ランゲージラウンジといって社内の外国籍の方と日本人の方が英語で会話をするセッションだったりとか、あるいはチャット GPT を使ってどうやって英語を勉強するかというセミナーを企画したりとか、そういうことをしてくれています。その結果ですね、約850名のフォロワーの方が登場しまして、でですね、このフォロワーの方々の学習時間を計測してみるとですね、このイベントの前は平均して522時間パー月だったものがイベントの後はですね約6倍になるという結果が得られました。예, 결국에는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한다면은 직원들이 워낙에 바쁘기 때문에 이 학습에 신경을 못 쓰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이 될 수 있겠는데, 어떤 커뮤니티라던가 인플루언서들을 잘 활용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와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설명을 실제 히타치 사례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니까 훨씬 더 잘 이해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예, 김 박사님 또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이게 그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어려움이 제가 이거를 2년 전에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일단 개인과 조직의 인식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개인이 생각하는 거랑 조직이 가지고 있는 게 다르다는 거죠.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기대와 현실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내가 학습을 해서 내가 이렇게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현실은 그 학습이 아니라 자기 어떤 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업무의 일환으로 받아들이는 것들이 좀 많아지고, 조직에서도 처음에는 그걸 이제 학습 차원에 접근했는데 이제 뭔가 아웃풋을 많이 기대하는 상황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학습을 통해서 내가 성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건 학습을 통해서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 그래서 조금 다른 말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자기주도 학습을 굉장히 좋은데 이게 내가 하려다 보니까 나한테 추가적인 일로 다가오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하지 말까? 뭐 안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악순환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 좀 극복을 해보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건 뭐 조직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 제도적으로 좀 여건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너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어떤 뭐 특정 시간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장을 해주는 게 되게 좋겠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조직 차원에서 이제 그 어나운스를 해줘야 되죠. 또 하나는 이제 그 심리학에서 이제 코브라 이펙트라고 하는데 이 코브라 이펙트에서 좀 탈피를 해야 됩니다. 이 코브라 이펙트를 짤막하게 설명드리면, 예전에 이제 그 인도와 영국, 그러니까 영국이 이제 인도를 이제 점령했을 때 코브라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사람들이 인도인들에게 코브라를 좀 많이 잡아보면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코브라가 없어져야 되는데 코브라가 점점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코브라를 이제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적이 바뀐 거죠.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주도 학습도 조직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개인의 성장 그리고 장기적인 조직의 성장을 생각을 했는데 이게 거꾸로 뒤바뀌어 가지고 단기적인 성장, 단기적인 목표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이제 우리 생각했던 것처럼 자기도 학습 상황이 학습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스노우볼 이펙트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스노우볼은 말 그대로 눈덩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커다란 눈살을 만든다고 하면 처음에 한 번에 이렇게 커다란 눈을 뭉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 손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작은 눈 하나를 뭉치는 건데 이 뭉친 눈을 가지고 이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는 거 아니야? 그만큼 시간이 필요한 거죠. 결국은 자기주도 학습이 조직에서 정착이 되고 구성원들이 그거에 대한 효과를 느끼고 성장을 한다면 결국은 이제 조직 차원에서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긴 호흡으로 좀 접근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실질적인 어려움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 좀 공감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자기주도적 학습이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뭔지 그 목적을 명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먼저 있을 것 같고 또 이것들을 잘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박사님 모시고 이 자기주도적 학습에 대해서 정말로 큰 그림에서부터 세부적인 내용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웨비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요 자기주도적 학습과 관련해서 한마디씩 정리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토리 박사님. 最初にお話ししましたようにこの変化の激しい世界を生き残っていくためまた、人々の寿命が長くなっているんで、ますます、学び続けることが重要になっているという中で、セルフドリブンラーニング自立学習というのの重要性がますます増していると思います。で、今日議論してきましたようにいろいろ難しさはあって我々も試行錯誤をし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なんとかこの文化を浸透してですね、個人もハッピーになって、会社もハッピーになっていく世界が作れればいいなと思います。途中でお見せしたインフルエンサーの方々の写真があったと思ったんですけどみんな笑顔でしたよね。で笑顔が自立学習を通じて広がっていくといいなと思っています。 네, 감사합니다. 저도 얼굴에 웃음이 지어지네요. 네, 김 박사님. 예, 먼저 오늘 그 토리 박사님이랑 이렇게 또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에베레스트 산 정복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는 이제 에베레스트 등정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한 10년 전부터는 많아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산은 똑같은데 베이스 캠프 위치를 달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베이스 캠프를 맨 밑에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중간 정도 올라가다가 이제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이 에베레스트 오르는 베이스 캠프를 맨 밑에가 아니라 중간쯤에 이제 세우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하니까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쉬워졌죠.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기주도 학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들 아니면 잘된 사례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베이스 캠프의 위치를 높여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 시도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예를 우리 히타치 사례도 있고 또 주변에 고 인플루언트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좋은 사례들이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웨비나도 그 일환일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 박사님 모시고 자기주도적 학습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자기주도적 학습이 그냥 지나가는 트렌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자기의 어떤 스킬을 함양시킬 수가 있고 조직 차원에서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기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